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벽면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간만에 좀 진지하게 감상을 했거든요. 일단 이 미디어 파사드의 파사드는요, 라틴어로 얼굴의 겉모양을 의미하는 단어 파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이 얼굴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어와 건축물의 얼굴을 가리키는 파사드의 합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미디어의 옷을 입고 있다,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미디어 파사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친숙해졌지만 이 미디어 파사드가 건물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치가 된다거나 또는 오로지 그냥 광고만을 위해 설치가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종문화회관 건물 외벽에 진행되고 있는 이 미디어 파사드는 제가 잘 몰랐던 4명의 작가의 작품을 제가 좀 천천히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뜰리에 광화입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파사드의 특징상 저녁에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볼 수 있고요. 이번 아뜰리에 광화는 윈터블룸이라는 주제로 1월 7일부터 3월 31일 봄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참여 작가가 총 4명이었는데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아뜰리에 강화에 참여한 4명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메아리라는 작가는 얼어붙은 겨울 풍경에 좀 벌판이 있었고 이 작품의 공간에 상당히 한국적인 특징을 가진 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신비한 문을 통해 펼쳐지는 상상의 풍경 속에서 희망의 꽃을 좀 피워내는 과정이 마치 좀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신비로웠습니다. 이현정 작가의 나잇은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이 좀 재밌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데렐라의 그런 요정 할머니가 계속 떠오르기도 했어요. 성에서 탈출한 주인공의 모험을 정교한 손그림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결합해서 애니메이션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기도 해서 어린이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클로드라는 작가의 작품은 꽃이 피어나는 순간들을 좀 추상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재해석하는 장면들이었는데요. 꽃이 가진 어떤 생명의 역동성과 만개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한윤정 작가의 작품은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미래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던 이 플라스틱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 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라나고 에너지 있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되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는 광화문에 아직 못 가봤는데 이 아뜰리에 강화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제가 소개한 영상도 있지만 이 아뜰리에 강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미디어 파사드는 언제 시작했을까? 이것에 대해 좀 조사를 해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이 미디어 파사드의 전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28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좀 중요 소식들을 간략하게 좀 보여주려는 지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 외벽을 활용한 시각적인 메시지 전달의 시초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이제 과거 사진들을 보면 오늘날처럼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현란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서 건물의 외벽을 통해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아트와 미디어 파사드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를 활용한 모든 작품을 미디어 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저희 집인데 저희 집의 복층의 아래 내려가면 일본 작가인 유꼬모리라는 작가의 이렇게 TV 형식의 미디어 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걸 USB를 꽂아서 옛날 텔레비전 형식으로 이제 컬렉터가 소장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형태도 미디어 아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 라이언 간다의 조각 작품 중에 딱 켰을 때 홀로그램으로 등장하는 그런 조각이 있어요. 즉 내가 켰을 때만 보이는 그런 조각인데요. 뭐 이런 조각들도 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건축물의 형태와 이 미디어가 만나서 마치 매핑이 되거나 혹은 이 건물의 특징을 잘 이용하듯이 어울려야지만이 이 미디어 파사드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디어 아트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전시 공간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지만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과 함께 결합된 형태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이해도,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그 건축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미디어 파사드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아뜰리에 강화 프로젝트를 보면서 내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뭐가 있을까 해서 3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먼 지역으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가끔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 제 눈앞에 정말 큰 미디어 아트가 딱 펼쳐집니다. 서울역에서 내리면 이제 과거의 대우증권 건물이고 서울 스퀘어에 있는 줄리안 오피의 작품입니다. 실제 이 작품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상 4층부터 23층까지 건물 외벽에 42,000개의 LED 도트를 박아서 오피에 걸어다니는 인물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작품 볼 때마다 제가 걸리버의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사실 이 줄리안 오피의 작품의 특징이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을 상당히 좀 경쾌하게 그려낸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해당 도시의 사람들을 보고 표현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그린다거나, 또 한때 시드니 시리즈, 시드니는 아무래도 바닷가가 있으니까 수영복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런 시리즈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뽑은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서울 스퀘어에 있는 줄리안 오피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 역시 서울역 주변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 스퀘어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는 줄리안 오피의 작품만 계속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있습니다. 양만기 작가, 김신일 작가, 유효열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미디어 파사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작가 역시 제가 좀 상당히 애정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미국의 설치 작가인 제니퍼 스타인 캠프입니다.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과거 루벨 패밀리 뮤지엄에서도 인상 깊게 봤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리움미술관에서도 설치를 해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갤러리는 리만 머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니퍼 스타인 캠프는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와 추상적인 이미지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작업을 선도하는 작가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제니퍼 스타인 캠프의 작품들이 전부 다 자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없이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말없이 한참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몰입감이 클 정도로 황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 제니퍼 스타인 캠프의 작품은 미디어 파사드가 아니라 그냥 미디어 아트로서 개인 컬렉터의 집이나 미술관, 여러 곳에 설치가 가능한데요. 제가 미디어 파사드 작가로 소개하는 이유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이 미디어 캔버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니퍼 스타인 캠프의 이 정물이라는 작품이 미디어 파사드로 설치가 됐기 때문이에요. 실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정물을 소장하고 있기도 해서 또 설치를 한 것인데요. 이 미디어 캔버스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미술관 내부의 전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외부에서 동시대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니퍼 스타인 캠프는 과거 바로크 시대의 이 바니타스 정물화라는 전통성을 그대로 디지털로 끌어왔지만 이 정물화들이 끊임없이 우주에서 유영하듯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한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생명은 언젠간 결국에 다시 생성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니퍼 스타인 캠프는 이 외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미디어 파사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가는 이미 팬이 많은 제니 홀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개념 미술가 중에서 제니 홀저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진짜 힙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니 홀저 같은 경우에는 LED 설치와 공공예술 작업도 많이 하고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간결하고 아주 예리한 문구를 건축물이나 거리, 자연, 미술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면서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LED 디스플레이와 조명 프로젝션을 이용한 작업으로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이 현대미술계에서는 상당히 독창적인 경향을 이끌어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니 홀저의 여러 작품 중에 작년에 이제 5월에 제니 홀저가 뉴욕의 구겐하임 건물을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딱 맞게 하는 좀 매핑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제니 홀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달팽이 같은 모양의 나선형에 이 뉴욕 구겐하임의 뮤지엄의 건물에 너무나도 어울리게 설치를 했다라고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2024년 5월에 진행됐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과거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선보였던 기념비적인 설치 작품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 프로젝트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뉴욕 구겐하임 건물이 프랭크 로드라이트의 그 곡선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니 홀저는 이 건물의 특징을 아주 잘 이해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을 했죠. 6개의 경사로를 따라 건물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LED 스크롤 텍스트가 건물을 새롭게 변화시켰고요. 실제로 본인의 작품에서 발췌된 문구들로 구성을 했고 또 한 4, 5일 정도 동안은 구겐하임 내부가 아닌 구겐하임 외부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했어요. 폴더 구겐하임이라는 작품을 설치를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중요성을 미디어 파사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뜰리에 강화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4명의 새로운 작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미디어 파사드 중에 인상 깊었던 작가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만났던 미디어 파사드 중에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재미있는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여기서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한 정도씩 방영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하면 한 18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아뜰리에 강화 프로젝트가 밤에만 상영이 돼요. 잠깐 바뀌었다. 한윤정 작가로.